수험생 반갑습니다. 도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명욱입니다. 2026년 2회 시험이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졸 도덕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해설 강의에 앞서서요, 이제 문제가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 단원은요, 그 교과서의 단원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재를 6개의 단원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보통은 1단원에서 많은 양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1단원이 나머지 단원들과 연결되는 중요 개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 출제 문항수를 좀 보시면 고르게 내려는 의도가 유독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뭐 몇 단원에서 몇 문제 나오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제를 좀 중심으로, 도덕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주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더라 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원에 대한 공부는 절대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머지 단원들의 개념들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단원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단원들은 주제별로 내용들을 체크해 나가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상식선에서 충분히 풀어지는 문제들도 꽤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새로운 유형이 자꾸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인물에 대한 거나 혹은 개념에 대한 문제가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키워드들이고요. 나머중에 따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의 1번에 배치가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 실천윤리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내용을 던져주고 이 내용은 어떤 분야와 관련이 있는 거지라고 묻는 문제예요. 보통 여기 많이 나오는 애가 생명윤리가 많이 나옵니다. 또 사회윤리를 잘 보셔야 돼요.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사회윤리거든요. 그래서 생명윤리, 과학윤리, 정보윤리, 이런 것들 잘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봤는데 인간복제라는 게 나오고요. 안락사가 나와요.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생명윤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율이 잘 나오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지윤리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국의 생태학자 알도 레오폴드, 중요하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장한 환경윤리 사상으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 토양, 물, 식물, 동물 등 생태계 전체, 이걸 대지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확장해야 한다는 원리, 대지윤리다라는 것.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윤리적 소비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제가 코멘트 남겨놓은 거 먼저 보겠습니다.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는 다른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윤리적 소비 보기 전에 우리 사회교과에서 배우는 합리적 소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고자 경제적 원칙과 이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싸고 좋은 걸 사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비의 기준이요, 비용과 만족감이거든요. 그런데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건 이런 기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가 우선되는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할 때 그 행위가 환경, 동물, 인권,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도덕적이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그런 가치가 우선되어 소비하는 것. 자, 그래서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게 소비하는 태도인데요.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감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1번입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라고 볼 수 없고요. 2번, 공정한 생산 과정을 거친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 공정한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생산한 노동자에게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번, 개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여 구매한다. 이것도 자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4번, 가격을 소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구매한다. 이것도 윤리적 소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할게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불교는 생로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모두 고통이라고 봤어요. 태어나는 것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불교에서는 모두 고통입니다. 그럼 이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다시 환생합니다.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요. 다시 환생합니다. 이걸 윤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윤회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끊어내면, 이걸 끊어내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다시 안 태어나요.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이걸 해탈의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답 3번이죠. 자, 나머지 우리가 이제 한자어가 나오면 이걸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한자어를 많이 물어보는 추세거든요. 하나하나 정리해놨습니다. 오륜부터 볼게요. 유교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오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유신이 오륜에 해당한다는 것.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 효제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 다 유교와 관련이 있고요. 열반입니다. 모든 번뇌와 탐욕의 불이 꺼져서 진리를 깨달은 평온한 경지, 즉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걸 열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불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충서입니다. 진실한 마음 충과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인 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유교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륜, 효제, 충서가 모두 유교와 관련된 덕목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덕목 중에 열반이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경우 많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예요. 4번 갑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공지능 챗봇이고요.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이질적 요소,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투자적 성격의 비용을 가리키는 용어를 알려주세요라고 학생이 프롬프트 명령어를 넣습니다. 그러자 챗봇이 답변해 줬어요. 그럼 일단 이거 비용이잖아요. 비용인데 지금 비용이라는 설명이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일 비용이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는데, 이게 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들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혜택인
통일 편익을 위한 투자의 성격의 비용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소모적인 비용, 소모적 비용, 낭비되는 거, 이게 분단 비용이죠. 뭘. 이 분단이 유지가 됨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이건 소모적 비용이다 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표에서 칸트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V 표시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인물 칸트가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리는 없다. 칸트는요, 보편적인 원리,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V 체크하면 틀리는 거예요. A, D 탈락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는 동기주의다. 맞죠? 결과를 중시하는 건 공리주의죠. 결과주의인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세 번째 질문.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형식이어야 한다. 정언명령의 형식의 반대가 가언명령이죠. 가언명령이 아닌 무조건적 명령인 정언명령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맞다고 한 B가 정답이 되죠. 자, 오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칸트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그걸 도덕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존재한다고 봤고요. 정언명령, 조건이나 결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자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한다는 것, 용어는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 사상가는, 이렇게 사상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런데 요 분도 시험에서 정답으로 많이 언급됐던 적이 없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짝 정답의 인물들을 바꾸고 있어요. 목민관의 의무로서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생활 태도도 강조를 했고요.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구나, 정약용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설마 여기서 외국인 찾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었으나 그래도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1단원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도가 사상가죠. 자, 노자, 인위적인 제도나 욕심, 지식에서 벗어나서, 즉 인위적인 것에 벗어나서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런 원칙대로 꾸밈 없이 그냥 그거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봤고요. 장자입니다.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사회적 기준, 명예, 부귀영화 등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마라. 정신적인 절대 자유를 누려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봤던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은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시학자로 학문은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하며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선한 봉선인 사단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과 집착에 있다고 봤다.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롤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자, 존 롤스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롤스의 정의론에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는데 시험에는 제2원칙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1원칙을 묻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론을 좀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롤스의 정의론 제2원칙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고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차등의 원칙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기출을 보면서 이제는 이렇게도 내는구나. 보통은요, 제2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만 주구장창 냈어요. 그러다가 제1원칙을 한번 툭 냈었어요. 이제는 제2원칙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내는구나. 돌아가면서 내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취득, 성실, 양도는 지금 이 롤스의 정의론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사형제도의 찬성 논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학생은, 이건 그냥 국어 문제예요. 학생 첫 번째, 재판 결과에 오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형제도는 위험해. 이거는 반대 입장이죠. 학생입니다. 범죄자가 재사회화돼서 죄를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형이 실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박탈해서는 안 돼. 사형이 실시가 되면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 얘도 반대 입장입니다. 학생 세 번째예요.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부정하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 사형은 그것을 빼앗는 거야. 옳지 않아. 반대 입장이죠. 학생 네 번째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응보적인 합당한 처벌은 사형이야. 사형을 찬성한 입장이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죽음의 윤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코멘트 먼저 볼게요. 죽음의 윤리적 의미는 뭐냐?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의 종결을 넘어 인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한다. 소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성찰과 책임을 일깨워주는 윤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자, 1번 갈게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정답 1번입니다. 2번, 과학기술의 긍정적 성과를 맹신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긍정적 성과를 죽음과 연관시킨다면 죽음이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요? 생명 연장? 영원한 생명? 그죠?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죽음이요? 이것도 과학이죠. 관련 없습니다. 4번, 자본주의 확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2, 3, 4번의 선지가 전혀 죽음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배치를 해서 아주 쉽게 문제를 푸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 묻고 있습니다. 기억 사회는 다양한 인종 및 문화가 공존해. 너무 쉽죠? 다문화입니다. 볼 것도 없죠? 나머지 용어 좀 볼게요. 역설. 표면적으로 모순되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기법.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역설의 표현이에요. 이데아 중요하죠. 이데아가 실질적으로 문제에 나온 적들이 꽤 한 몇 번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참된 실제를 이데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데아, 플라톤 이렇게 정도만 연결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도 되겠죠.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되어 있습니다. 사상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되게 특이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았던 인물이었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니까 더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꽤나 높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제가 정리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테일러 보겠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생존해 갑니다. 살아가요. 번식해 가요. 그죠? 생존, 성장, 번식이라는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해 나아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테일러, 우리가 흔히 생명중심주의 학자는 슈바이처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테일러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홉스 보겠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사회 계약설과 관련 정리하시는 분이고요. 베이컨,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유명한 이제 말들을 제가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데카르트, 마찬가지 인간중심주의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 만들어질 때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참고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12번 갑니다. 다음 중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상식 문제입니다. 1번, 폭력성의 조장으로 인해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범죄 종류가 범죄 계획이 실제 범죄에 적용되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거대 자본의 지배로 인해 대중문화가 획일화되고 너무나 상업화되는 모습들도 윤리적 문제로 바라봐야죠. 3번, 성상품화의 확산으로 성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문제죠. 4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 체크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이것도 용어죠.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노출된 각종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 잊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잊힐 권리죠. 워낙에 잘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이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지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잊힐 권리도 있지만 알 권리도 있으니 알 권리 정리합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 알고 싶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또 알 권리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잊힐 권리가 있고 알 권리도 있다는 것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에 들어갈 윤리 사상가. 특히 이번 시험에서요, 사상가를 많이 물어봤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자, 보세요. 고대 그리스 사람 한 명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역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풀었겠죠? 나머지도 쉽습니다. 반성, 성찰 혹은 반성.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걸 산파법이라고 하죠. 소크라테스의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라는 걸 아실 수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인물들도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많이 뜨고 있는 베카리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고요. 하버마스, 담론윤리죠.
이상적 담화 공동체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슈바이처, 생명 외경 사상을 중시했죠. 워낙에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막 갑자기 베카리아에 대해 설명하고 막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하실 것들만 체크를 해놨고요. 베카리아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꼭 정리를 해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부정적 측면,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거예요. 기억. 사생활 침해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니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건강이 증진이 되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부정적 측면이 아니다. 긍정적 측면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디귿.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어 인간성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타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매일매일 바뀌고 시간마다 바뀌고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AI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AI의 답변을 마치 100%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리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역시 긍정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국제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국제 분쟁은 국제적인 다툼, 갈등, 분쟁은요, 지구촌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죠. 오히려 해칩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 나왔네요. 너무 쉬웠던 문제고요. 2번, 국제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면 전쟁이 발생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이죠. 3번, 다양한 원인에 의해 국제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인종, 종교, 민족, 자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4번,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워낙에 오랫동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인데 이게 뭐 인공 임신 중절이 되거나 안락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자, 1번입니다. 태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면 그 태아의 생명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태아의 이 가능성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 논거가 되겠죠. 17번에 역시 정답 바로 1번 나왔네요. 2번입니다. 가.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므로 그 태아에 대한 소유권은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돼야 돼. 찬성 논거입니다. 맞죠? 3번 납니다.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야. 무고한 인간을 해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고로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태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아. 반대 입장 맞죠? 4번입니다. 나. 모든 인간은 존엄해. 태아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도 존엄한 거야. 반대 논거 맞죠?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윤리 문제예요. 근데 인간에 의한 겁니다. 해당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게 4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뭐 성차별, 저작권 침해, 보이스피싱 다 환경하고 관련이 없어서 너무 쉬웠던 문제라 해설을 포기하겠습니다. 해설할 게 없어요. 그죠?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되어 있고요. 아주 중요하게 나왔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공리주의구나 라는 것.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양적 차이만 있어. 그래서 공리주의자 중에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나뉘잖아요.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이었다. 질적 공리주의자는 밀이죠, 밀. 이렇게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시고, 역시 나와 있는 갈퉁과 칼뱅, 요 두 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갈퉁.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거. 벤담. 양적 공리주의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 칼뱅입니다. 중요하죠.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제시했고요. 로크, 사회계약서에서 만나는 인물인데 자연권과 저항권이 인정되는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던 인물이다. 특히 칼뱅 자주 나오고 갈퉁도 자주 나오니까 두 인물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징, 쾌고 감수 능력. 키워드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걔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니까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돼.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해야 돼. 동물은 존중받아야 돼. 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돼.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니 둘 다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사상가 싱어, 워낙에 중요하죠. 한계점, 동물 이외에 식물이나 생태계의 무생물들은 얘가 행복한지 얘가 고통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그들에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물 중심주의 학자인 싱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정답 3번이고요. 이 싱어가 워낙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 동등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이익보다 인간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건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차별주의다. 그건 비판합니다. 그래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물의 이익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싱어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놓으시고요. 21번 가겠습니다. 다음 평가지에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채점 결과를 기억에 들어갈 점수 채점하는 겁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각 1점이고요. 첫 번째 질문, 외국인에 대한 환대는 불필요합니까? 환대권을 제시했죠. 필요합니다. 아니요가 돼야 돼요. 아니요, 이게 틀렸죠. 2번, 두 번째, 영구 평화를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국제연맹과 같은 것들이 그런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필요해요. 네, 맞았어요. 세 번째 질문,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 체제여야 됩니까? 네, 라고 했어요. 예. 아니요, 틀렸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 맞춰서 점수는 1점이 됩니다. 자, 아래 제가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건, 확정조항이라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1확정조항, 공화정적 정치체제를 갖고 있어야 돼. 제2 확정조항,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국제연맹과 같은 연맹이 필요하다. 제3 확정조항, 세계시민법이 존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는 거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가볼게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나스가 나왔습니다. 자, 요나스 하면 책임윤리라는 개념이 탁 머릿속에 스쳐가셔야 돼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현 세대에 이것을 강조했다. 미래 세대도
현 세대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책임 윤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래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거대한 파급력에 대응하여 현 세대가 미래 세대와 생태계 전체의 존속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나스 책임 윤리를 꼭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넘어가 볼게요. 사회 갈등의 유형 중 가나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용어 묻는 문제고요. 첫 번째 가. 이념의 차이를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할 경우 갈등이 심화되며 예로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다. 이념 갈등이죠. 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나왔죠? 시설이나 투자를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갈등이죠, 뭐. 너무 쉽죠?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오면 당황들 하십니다. 꼭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나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자 뿌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본주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서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조선 배우시면서. 자,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붕어유신, 오륜이 하나다.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라는 의미고요. 지행합일입니다. 암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해야 돼. 아는 것에서 끝나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을, 도덕적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라일체입니다. 나와 객체의 구별이 없이 나와 세상이 하나다라고 인식하는 경지. 이걸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본주의.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 정치는 백성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는 정치 사상을 민본주의라고 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25번에는 자선, 해외 원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노직 나왔습니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선의의 일종인 자선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자, 1번 밑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 사상가인 노직은요,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외 원조는 강제적 의무는 안 돼.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 개인의 마음속에 스스로 들은 그 마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선의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에 대해서는 싱어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롤스에 대해서는 워낙에 계속 나왔던 거고, 그리고 노직에 대해서도 묻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최근에는 싱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직을 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해외 원조에 대한 세 학자의 주장들을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모두 다 같이 풀어봤고요.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고졸 도덕은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용어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저하고는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강좌나 다음 시험의 해설 강좌 이런 데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